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2급 118회죠. 이론 문제 15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회계 1급, 회계 2급 과정에서 재무상태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당좌 자산에 속하는 제일 첫 번째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기 첫 번째 보기에는 자기합수표 되어 있는데 자기합수표는 요 현금 규정에 포함이 돼요. 현금은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통화. 통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라든지 그다음에 주화를 갖다 얘기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들이라는 거. 음, 근데 우리는 이 통화 말고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현찰, 현금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현금 안에 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 증권의 말뜻은 화폐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어, 종이 쪼가리, 뭐 그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표시되어 있는 쪼가리가 증권인데 종이가 통화 대신 사용하는 이런 증서, 종이를 받았을 때 줄 때도 현금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여기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여기 자기합수표예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특징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그 각 금융기관이 발행을 하게 되죠.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그런 증서들이에요. 종이. 대표적인 게 자기합수표라든지 거래처, 고객이 발행한 어, 당좌 수표라든지 또는 가계 수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 또 있다면 뭐 잘 나오는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 만기 이자 지급표 뭐 이런 것들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이면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얘를 갖다가 현금이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회계에서 쓰는 현금이 좀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통화 대용 증권은 이 우리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주었을 때 현금이라고 기록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많이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 보기와 자기합수표와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통화 대용 증권에 들어가고 통화 대용 증권의 특징이 뭐냐면 여하튼 이런 증서들을 증권을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라고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가불금은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죠? 결국은 3번은 답이 될 것이고요. 취득 당시에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이 됐던 단기 금융상품이 됐던 보통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자산 이 자체가 단기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하고 예금이 아니라 예금하고 정기 적금 얘가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란 말이죠. 금융권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특히 은행권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증권회사에서 파는 채권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채권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샀을 때는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다. 보통 우리가 단기 금융자산 그러면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을 우린 단기 금융자산이라고 배웠는데 그 앞에 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3개월은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이거나 그다음에 여기 채권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들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1번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볼게요. 2번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것도 지금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그것이 자격시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실무 업무를 보게 됐던 담당자들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지식 레벨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부채에 해당되는 것들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계정들을 구분해 놓았으니 요 내용들을 갖다가 복습하시면서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해당되는 대로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예요.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라는 얘기죠. 미지급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대표적인 유동부채죠. 여기 적어놨고요. 선수금은 보통 계약금을 우리 많이 선수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유동부채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을 빌렸다가 어느 순간인가 결산일 시점으로 해서 다음 해에 갚아야 되는 장기차입금이라면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구분해서 계정을 대체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장기차입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의 퇴직금이죠. 이것도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퇴직금은 1년 이내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몇 년을 근무할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주로 1년, 2년 뿐만이 아니라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그래도 1년은 대부분 다 넘어가니까 비유동부채로 기록을 해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유동부채, 이 부채를 구분할 줄 모르면 당연히 이 문제는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잘 이런 걸 구분하실 수 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다 합쳐보게 되면은 350만원, 450만원, 750만원, 850만원, 9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부채 파트에 대해서 계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여기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유형자산의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지 되죠.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에요. 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산들은 1년을 넘게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다른 말로 영업용으로 취득했다는 말도 할 것이고, 또는 업무용으로 취득했다는 말도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런 말들을 나오는 것은 다 유형자산을 뜻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 자체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유형자산의 목적은 뭐다고요? 사용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사업용 건물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갖다가 좀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용 목적이겠죠.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여기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라고 얘기한다면 판매 목적인 계정은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고,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계정들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정으로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목적이 뭐다?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보면 얘네들 왜 만들었고 왜 사왔어요? 판매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목적이 판매 목적입니다라는 그 목적성을 계정을 구분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 번째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목적도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자니까 얘가 하나의 뭐죠? 사용 목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 사용 목적이니까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정들에 대한 목적, 재무상태표 계정을 갖다가 여러분이 계정들을 암기하면서 그 계정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갖다 구분해서 정확히 외워놓지 않으셨다면 제가 회계 원리라는 파트에다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 바로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계정들은 재무상태표 계정들 자산, 부채, 자본 안에 해당되어 있는 계정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런 계정을 구분하는 게 나한테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동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있을까요? 4번 문제는 사채에 관한 문제네요.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발행 가액이 할증된다. 즉 이 문제는요,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를 좀 구분해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자율로 물어보고 있죠.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 근데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를 처음 배우실 때 부채 계정에서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요, 액면 이자율, 즉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장 이자율보다 또는 유효 이자율, 여러분이 유효 이자율이 지금 말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주는 이자율, 즉 내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갖다가 입금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말뜻은 좀 틀린 것이 다른 것이긴 한데 그냥 대충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12% 줄게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그 똑같은 금액을 지금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해놨다면 그 이자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사채 이자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사채 이자율이 높을 때 우리는 얘를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는 금액이 더 높으니까 할증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우리는 이자율이 8%밖에 안 준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살려고 들죠? 그 이자율 이외에 다른 어떤 혜택이 있다면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도 액면 이자율, 회사에서 주겠다는 이자율 8%에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요. 액면으로, 금액으로 구분하는 건 되게 쉽죠.
액면가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발행가액이 10만 5천원. 당연히 이거는 발행가액이 더 높으니까 할증 발행이라는 거 금방 알겠죠. 이런 경우는 발행가액 우리가 받는 게 더 적으니까 할인 발행이라는 거 금액으로 구분하면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이 쉽지만 이자율은 잘 익혀놓지 않으면, 특히 이자율로 물어보는 것은 세무 2급에서 주로 잘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액면 이자율을 내가 주는 이자율로 기억을 해두시면 비교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있었다면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행 가액이 할증된다. 할증되는 거. 발행 가액이 이렇게 할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를 수업 시간에는 뭐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액면 발행이라고 기억하시고요. 발행되는 액면 가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요. 액면 발행보다 더 높게 발행하는 것은 할증 발행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무 2급에 해당되는 사채 계정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 결과값인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95,000원의 발행에 따르면 보통 사채는 만기가 3년이 기본적으로 3년 만기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럼 매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해서 사채를 갖다가 상환할 그 3년째가 되면은 사채의 금액과 장부 금액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1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반면에 할증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이 10만 5천 원의 발행에 따르면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간이 지났을 때 상환할 시점에 대해서는 사채의 금액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가액은 매년 감소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림을 갖다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로 묻는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요 그림으로 얼마든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 장부가액이 3년 동안 계속 증가한다.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매년 장부가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상환하는 날짜에 요 금액과 장부가액이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년 만기가 되면 장부 금액과 사채를 싹 상환하면서 대체를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여기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제가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요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 액면의 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액면의 이자는요, 사채를 발행할 때 매년 몇 퍼센트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에요. 얘가 1년 지났을 때 10%, 2년 지났을 때 8%, 이게 아니라 액면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살 때 그 액면 이자를 매년 몇 퍼센트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보고선 그 채권을 산 거란 말이죠. 1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할증 발행을 한 경우 1년이 지나도 액면 이자율이 12%였다면 12%를 줘야 되고 2년째에도 12%를 줘야 되고 3년이 지나도 12%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일정하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네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효 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자 비용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여러분은 요거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려면 그 유동 여기 사채에 대한 제 설명을 갖다가
그 동영상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요 내용만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 똑같은가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매년 할인 발행한 경우에 증가해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한 경우는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이 똑같이 매년 감소한다. 이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세무 2급에서는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물어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요,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놨죠. 그 폭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그 폭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도 요 폭이 매년 증가하는 게 똑같죠. 시험 문제 요걸 잘 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액이 매년 똑같이 증가만 하지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세무 2급에서 제일 어렵다고, 난이도가 높다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바로 요 상황을 갖다가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많이 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보시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효이자,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장부가액이나 이자 비용은 만기까지 계속 증가한단 말이죠. 좀 요거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보기 4번의 문제를, 보기 4번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거기 재생 목록에서 전산 세무 2급 사채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분히 한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통합 계정으로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런 각각의 통합 계정 아래 구분 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얘도 하나하나 자본 계정, 나 자본 계정이 좀 약해 그러시는 분들은 자본 계정에 대한 것들을 세무 2급 파트에서 참고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도 자세히 하나하나 계정들 자본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세무 2급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번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복습 겸 이 내용들 보고 계실 텐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 강조를 해드렸고 설명도 나름대로는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들면 사옥으로 사용하기에 건물을 구입했대요. 거래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하죠. 건물을 사고 거래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면 자본 계정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거래는 뭡니까?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마 아셨다면, 이런 내용들을 아셨다면 이거 금방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통주 만주를 주당 11,000원에 액면가액은 5,000원에 증자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분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보통 주식회사인 우리 회사는 지금 주식회사잖아요. 기본 전제 조건이 세무 2급에서는 주식회사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서 전산세무 2급 시험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증자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 증자의 말뜻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을 줄여서 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대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근데 또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돼요? 우리 개인회사인 회계 2급하고 달리 법인에서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만큼만 기록하라고 해놨단 말이죠. 얘가 이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기 2번에서 보통주 만주를 주당 11,000원에 액면가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5,000원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증자했기 때문에 만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금을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되겠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은 5천만 원이에요. 자본금은 그렇게 표시하기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보통주 만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액면가액으로 5천원 곱해주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주당 얼마에 받고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000원을 받고 팔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11,000원 곱하기 만주라고 했으니까 만주를 하게 되면 1억 1천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를 갖다가 증자에 따르면 이 돈 우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주면서 돈을 그 청약자들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금액은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받은 게 되겠죠.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의 말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본금 대변에 써놓고서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을 했는데 어라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를 기록하는 거예요. 초과금은 얼마가 더 들어왔어요? 6천만 원이 더 들어왔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여기 지금 2번에 지금 분계예요. 그럼 여기서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데 여기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갔으니 자본금 이 금액이 일단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증가를 했죠. 얘도 증가했으니 당연히 이 전체를 갖다가 포괄하고 있는 자본 기정은 증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볼까요?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수수료 1,0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면 얘가 자본에 영향을 미칠까? 수수료라는 것은 비용 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 계정하고 여기 자본하고 무슨 영향이 있지?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익잉여금 계정 안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갖다가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얘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겠죠. 결국 여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 금액도 감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봤으니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 자본의 법인인 자본의 자본 계정의 구성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얘를 이해를 못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도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1,000만원, 장부가액은 1,500만원짜리를 장부가액이 1,5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매각했다면 우리 회사의 그 차량 운반구 가격이 1,5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정을 했었는데 1,000만원에 팔았다면 우리가 그만큼 마이너스 500만큼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회계 계정 처리할 때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갉아먹는 뭐죠?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까먹는 비용이란 말이야.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테니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자본계정 줄어드는 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은 이유야 어떻게 됐던 이 자본계정에 다 영향을 주는 거래이지만 사업으로 사용하기 취득한 건물은 자산계정이고 그다음에 보통예금도 자산계정이에요. 자산계정은 건물로서 증가하고 자산계정 보통예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뭐 조금 어렵다는 느낌? 자본 계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회 118회 전산 세무 2급에 해당되는 재무회계 문제 5문제를 같이 한번 쭉 풀어봤어요.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전산세무 2급은 재무회계 문제 5문제, 원가회계 문제 5문제, 세무회계 문제 5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재무회계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원가 계산 회계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